AI 산업은 정확하게 말하면 데이터가 많은 국가가 이긴다예요. AI 패권진 게 지금 미국이었는데 중국이 지금 팍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거고, 딥시크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는 AI가 모든 산업의 대형 언어 모델이 나와야 된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되게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줄 알았더니 봤더니 아니네. API 연결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모든 산업이 재편되는 거예요. 이거 빨리 하는 기업이 세계 1등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제일 좋아 보이세요 지금? 자산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앞으로 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 중심의 중국 블록화, 미국 블록화, 제3세계 블록화. 여기는 비트코인이라고 했잖아요. 싸울수록 얘네들을 떠난 자산의 수요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디지털 자산 세계가 더 커지잖아요. 자산 축적 측면에서 안전 자산 먼저 지켜놔야 되거든요. 금, 비트코인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1945년에 2차 대전이 종전이 됐죠. 지금 2025년이니까 한 80년 동안 전 세계는 뭐 다소간의 지역적인 전쟁을 치르긴 했습니다마는 어쩌면 평화의 시대, 그것도 미국이 주도한 평화의 시대, 즉 팍스 아메리카나의 시대를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2025년이 총성은 들리지 않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세기에 어쩌면 총성 없는 3차 대전에 돌입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관세를 매개로 한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국면에서 어쩌면 투자의 위기일 수도 있고 투자의 기회일 수도 있어서 2부 순서에서는 우리 안유아 교수님과 투자 시장의 관점에서 미중 무역 전쟁, 패권 전쟁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야, 이게 미국 시장은 일단 트럼프의 출범과 동시에 엄청난 기대를 있었어요. 네. 야, 미국 트럼프가 주식쟁인데 저거 얼마나 올릴까? 또 일론 머스크가 또 거기에 붙었으니까 이런 기대로 테슬라도 좋고 막 하다가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네. 전혀 반대로 갔어요. 특히 테슬라. 네. 이 일론 머스크 이거 잘못했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 그런가 반면에 또 한국 주시장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 뭐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단단하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 뭐 미국 때문에 좀 많이 빠졌지만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인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미국장은 왜 이렇게 가파르게 하락을 했고 한국장은 잘 버틸까요? 뭐 일단은 간단 명료하게 답변 드리면 한국은 더 떨어질 게 없다. 더 떨어지기 힘들다. 그 밑바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떨어졌고. 락바텀. 네, 락바텀 맞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지난번에도 대화 나눴지만 전 세계가 돈을 엄청 풀었는데요. 그 네. 돈들이 눈처럼 떨어졌는데 전 세계에. 네. 눈처럼 떨어진 게 어딘가요? 안착이 되잖아요. 네. 소복이. 네. 그 소복이 안착될 게 모든 주식에 골고루 안착될 게 없고 네. 결국은 우리가 M7이라고 하잖아요. Magnificent 7 기업이라고 해서 그 기업들만 그 푼 돈들이 다 거기에 떠덕떠덕 붙어서 주가를 고공행진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의 선도 주자이면서 성장을 대표하는 미국의 미래를 대표하는 대표적 기업들인데 예. 이 기업들이 특징상 글로벌 공급망에 다 노출된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렇지. 예. 근데 그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패권 싸움하면은 이제는 공급망은 비용을 치를 때예요. 예. 이거는 왜냐하면 전 세계 70억 인구가 한 국가라고 가정하면 만약에 미국, 중국이라는 나라가 없고 그냥 전 세계가 한 개 국가라고 하면은 예. 잘하는 놈이 잘하는 걸 하고 이 사람은 이거 하고 이렇게 분배가 되는 게 가장 효율성 있는 경제잖아요. 예. 그러면 중국은 제조를 제일 잘하면 제조만 하면 됐었어요. 결국 중국보다 제조를 더 잘하는데 없어요. 효율적으로. 그 효율이랑은 결국 가격이 표현되는 거죠. 중국에서 하는 게 제일 싼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국가가 존재하다 보니까 특히 중국이 치고 올라오니까 패권 지위를 계속 지켜야 되니까 중국을 때린다란 말은 공급망이 다변화될 수밖에 없는데 공급망 이전에 이전한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비용 증가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그 비용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국가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첫 번째 대가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모든 국가의 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제1 전선에 있는 국가니까 당연히 제일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주가는 하락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도 글로벌 공급망에 노출이 많이 되는 다국적 기업, 빅테크 기업일수록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동안 눈처럼 내린 돈들이 다 거기가 붙었는데 걔네는 이제는 자기 위치로 돌아와줘야 되는 거죠. 예. 왜? 이제는 글로벌 공급망 게임으로 갈 수 있는 애들이 얘네는 아니라는 거죠. 그중에 가장 취약하게 노출된 게 테슬라였죠. 결국 엔비디아하고 애플인 거죠. 이 세 기업은 완전히 중국이 없으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국을 대체할 만한 나라가 또 없다라는 게 더. 애플은 대부분 다 중국에서 만들고. 예, 그래서 테슬라도. 이번에 관세를 팍 때려보니까 이번에 미국 들어간 물품은 다 인도에서 생산했대요. 그 애플폰이. 갑자기 왜냐면 관세를 빵 때려보니까 중국 애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 때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인도에서 생산했다는데 인도에서 생산했던 자체가 이미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의 생산성의 차이지. 완전 차이 나죠. 네. 그래서 계산을 해봤는데 중국에서는 1,559달러면 되는 걸 인도는 약 2,300 몇 달러가 돼요. 인도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다 미국에 옮겨가면 3,600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사재기 한다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완전 제조망이 애플이 미국 갈 수가 없어요. 미국 가는 것보다 관세 때리는 게 낫다 정도로 제조업의 효율성이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동안 엄청나게 지금 3조 8천억까지 갔다가 애플이 지금 3조 또 물러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얘네들이 이제는 자기 위치로 돌아올 수밖에 없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네는 미국 기업이었지만 프라이싱은 전 세계에서 이 미국 기업을 프라이싱한 거죠. 실체는 미국 기업인데 돈들은 전 세계에서 이 기업들을 프라이싱하니까 얘네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트럼프 정책 따라 공급망이 딱 짜게지면 미국 기업들이 프라이싱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 사람들이 투자할 때와 미국 사람 프라이싱 몸값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가는 미국 주식은 떨어질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면 한국 주식은 어떻겠냐를 보면 중국 주식도 그렇고 한국 주식도 그렇고 가장 큰 앞으로 리스크 뭐냐면 원자재 공급이 안정성이 문제가 터진 거예요. 원자재 공급이 안정성, 그다음에 물류 비용 상승,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어느 나라 주식도 올라가기 힘들어요. 이제는. 근데 중국은 나라가 크고 GDP 규모도 큰데 중국 주식들은 중국이 나중에 언제 기회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중국 1등 기업 탐방 프로그램이래 데리고 기업인들 데려가요 중국에. 그럼 중국 기업인들이 한국 기업인들이 놀래요. 한국 기업인들 데리고 중국 1등 기업 탐방 프로그램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 기업에 들어가도 세계 1등 기업인 거예요. 리얼로. 예를 들면 그때 갔던 기업 중에 하나가 제가 연세대 최고 경영자 그 과정 있는 기업인을 데려갔는데 그 어느 기업에 갔냐면 그 동네에서 기업을 하나 가는데 빨대 있잖아요. 스타벅스에 쓰는 빨대 있잖아요. 그게 전세 다 중국에서 만들어요. 세계 1등이에요. 근데 주가는 엄청 싼 거예요. 근데 지금 빨대를 어느 정도로 우리 커피숍에 가면 마시는 그 빨대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중국이 이제 만드냐면 그걸 그게 지금 다 원래 플라스틱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아니고 완전히 식자재로 만들어요. 식자재? 네, 그러니까 그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친환경? 예, 친환경으로. 그걸 그때 가서 보여준 거예요. 이제 완전 다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소재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때 몇 개 기업 가는데 들어가면 다 세계 1등, 뭐 중국에서 1등이 아니에요. 그런 기업이 너무 많은데 몸값은 중국이 자본사 개방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중국 사람들만 프라이싱 하는 거죠. 근데 중국이 14억 인구인데 주식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이 2억 얼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2억 몇 개 되는 계좌가 프라이싱 하니까 그 몸값이 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중국 사람 다 주식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러니까 몸값이 엄청 쌌죠. 그리고 미국은 전 세계가 프라이싱 하니까 엄청 비쌌던 거죠. 근데 지금 쪼개지면 결국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중국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가격이 올라가는데 그게 어떻게 주식 가격이 올라가기 다 하방 압력을 받죠. 한국도 하방 압력을 받고. 근데 중국하고 미국 그나마 지난번에 말했지만 한국하고 중국이 왜 괜찮냐면 그동안 너무 형편없었다는 거죠. 너무. 그래서 이제는 중국하고 한국이 똑같아요. 특히 중국은 미국이 저렇게 중국을 때려보니까 아까 일부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돈을 풀 방법밖에 없어요. 5천 위안 나눠줘.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어디 갈 것 같아요? 중국 거 사지. 중국 주식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부동산 갔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부동산이 안 되니까 생각하겠죠. 이 돈을 어디다
결국 그 돈이 눈처럼 5초 위안씩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전 국민에게. 그 돈들이 누구를 통해서 결국은 다 그 주식에 가서 따다다다 붙게 되는 거죠. 예, 그동안 이렇게 프라이싱이 저평가돼 다 어느 주기나 골고루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가요? 1등 기업한테 가는 거죠. 1등 기업. 1등 기업. 그래서 1등 기업 주식이 한국 돈으로 1,500원, 2,000원 한다니까요. 안 사겠어요? 당연히 사야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여기서 하고 중국 주식이 난리 났죠. 아시죠? 그러다가 다시 좀 빠지긴 했어요. 네, 빠지긴 했지만 네. 이제 재평가 받는 시대가 온 거죠. 중국 주식에 대해. 왜냐하면 글로벌 공급망이 쪼개지면서 중국이 이제 갈 수 있는 방법은 시진핑 정부가 갈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자본시장 키우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 자본시장 키우려면 주가가 올라야 돼 무조건. 무조건 올려야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그 국부 펀드가 지금 엄청 크게 중국 쪽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중국의 호이지 이런 국부 펀드가 그냥 중국 주시장에 엄청 사줘요. 무조건 키워야 돼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융자 비용을 떨어뜨려야 되고 중국 사람들한테 이제 자본시장에서 내 희망을 볼 수 있다. 이걸 해줘야 사회가 또 안정이 돼요. 그렇지. 예. 그렇지 않은 방법이 없어요. 장사는 안 되지만 예. 주식이 괜찮아. 희망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희망이 있으면 사람이 안 죽거든요. 희망이 있으면 사람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반란을 안 일으켜요. 사람이 언제 죽거나 언제 반란 일으키려면 희망이 없으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다 옛날에 다 황건적이고 다 그런 게 그렇죠.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항상 희망을. 이거는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거다. 예, 실제 있냐 없냐는 딴 문제예요. 그냥 희망이 보이면 사람들이 힘을 얻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예. 이런 논의들이 있어요. 딥시크가 음력 설대지. 예.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게 이게 챗GPT에 비해서는 태무야 태무.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 장난 아닌데 이게. 그리고 이거 보니까 딥시크만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뭐 딥시크보다 더 좋은 것들이 중에 많이 있다는 네, 그런 맞아요. 얘기들도 많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첨단 AI의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중국이 이미 미국을 거의 추월하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건 제가 정확하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딥시크는 제가 옛날부터 제가 안유아 독서모임 강연에서 엄청 분석해줬던 거예요. 네. 뜨기 전에. 네. 그래서 저는 다 조사를 해서 그때 성능표를 다 보여줬어요. 그 챗GPT하고 네. 이렇게 다 보여주면서 이 딥시크가 대단한 게 나왔다. 저는 미리 알려줬어요. 예, 그때. 네. 그래서 정확하게 결론을 주면 근데 딥시크는 좋은 게 또 다 공개해요. 네. 오픈 AI는 이름이 오픈 AI인데 실제는 클로즈 AI예요. 네. 하나도 공개를 안 해요. 네. 자기네 어떻게 했고 몰라요 아무도. 네. 근데 이 딥시크는 다 지금 이번에 뭐까지 공개했냐면 자기네 이익률이 얼마인지도 공개했어요. 네. 어떻게 공개했냐면 자기네 지금 정식 런칭해서 지금까지 H800을 몇 개 썼고 H20을 몇 개 썼고 그게 돈이 총 얼마 들어갔고 지금 몇 개월 동안 돈이 매출이 얼마 들어왔고 다 공개하고 그래서 수익률이 얼마고 그게 계산에 공개한 게 565%인가 그래요. 그 영업 완전 이익률이. 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AI 산업이 이렇게 기회가 많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설적으로 오픈 AI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지 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딥시크는 무료로 공개한 거거든요. R1은 무료로 했는데 이익률이 이렇게 높아버리면 챗GPT는 다 유료인데 얼마나 이익률이 높겠어요. 다 유료는 아니지. 무료도 있지. 있지. 그 몇 번 쓰고 나면 그 뭐 돈 내라고 하죠. 돈 내라고 하죠. 근데 어쨌든 버티면 또 다시 무료로 되긴 돼요. 아니 근데 쓰는 수가 한정돼 있죠. 하루에 그렇죠. 몇 개 쓰면 문을 닫아버려요. 네. 결론은 유료죠. 저는 지금 $200짜리 쓰는데 유료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 얼마나 이익률이 높겠어요. 근데 중국이 딥시크를 공개했다는 게 의미가 어디에 있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쉬운 거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는 딥시크 나오기 전에 전 세계 이렇게 이거 미국만이 할 수 있다고 본 그렇죠. 거죠. 이거 미국만 못한다고 했죠. 샘 알트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딥시크가 딱 공개되면서 보여준 게 그거였어요. 이거는 그래서 한국도 하고 인도도 나오고 왜냐면 API만 접목시키면 다 할 수 있어요. 한국에 금방 나와요. 그 API만 갖다 쓰면은. 그래서 다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공개했잖아요. 이익률을. 뭘 보여준 거 아세요? 전 세계 돈 있는 사람 다 나와서 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익률이 높은 산업이라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게 아무 의미 없겠지만 돈이 지금 현금을 몇 조씩 쌓아놓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데는 돈을 거기서 몇 조씩 쌓아놨는데 몇 천억만 쓰면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AI가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딥시크가 보여준 거예요. 딥시크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는 AI가 대형 언어 모델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모든 산업에 들어가서 모든 에이전트 시대다. 에이전트 결국 모든 산업에 대형 언어 모델이 나와야 된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되게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줄 알았더니 봤더니 아니네. API 연결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모든 산업이 재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하는 기업이 세계 1등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뺐겠냐 안 뺐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 가지 메시지를 준 거예요. 이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둘째, 돈이 생각보다 안 든다. 근데 이익은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어느 산업이든 누구나 먼저 하는 사람이 그 산업을 재편할 수 있다라는 거를 메시지를 던져버려요. 이러면 누가 타격받아요? 미국이 원래 독점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모든 독점 이유는 미국 기업이 다 가져간 그렇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전 세계에서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다 한다 그러면 미국이 독점하던 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경쟁 시장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사람이 스스로 말을 해요. 실제로 외국이 중국을 말하는 거하고 중국 사람이 중국을 말하는 게 달라요. 중국 사람들한테 이 질문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이 잘하는 건지 중국이 잘하는 건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말하냐면 중국하고 미국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해요. 미국은 영리에서 일을 만들어내는 핵심 국가고 중국은 1에서 N개를 만드는 응용을 잘하는 국가다. 비교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그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국가였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첫발을 내디뎠다. 이제부터 미국이 고등학생이면 중국은 초등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천천히 혁신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미 스스로 인정해요. 그런데 혁신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갈 길은 멀지만 우리는 2단계에 있다는 거고 실제 써보잖아요. 딥시크하고 챗GPT 써보잖아요. 전 다 쓰잖아요. 종합적 평가를 내리면 챗GPT 월등히 좋아요. 정말 더 좋아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딥시크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평타는 미국이 더 잘 치는데 가끔가다 천재적인 답을 해줄 때 있어요. 그런 면에서 딥시크가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옆에 천재 애가 옆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항상 정확한 답을 이렇게 천재는 원래 기복이 심하거든. 맞아요. 네. 딱 정확하게 그거예요. 이게 가끔가다 천재적 답을 해주기 때문에 이걸 먼저 접하는 사람은 어떤 기회 있죠? 다른 기회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걸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미국하고 혁신 면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중국도 혁신 패배주의에 빠져 있다가 이번에 딥시크가 딱 나오면서 중국 사람 자신감을 얻었어요. 우리도 혁신을 할 수 있다.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똑똑한 사람 다 공대를 가요. 한국이 똑똑한 사람 다 의사로 가지만 중국은 똑똑한 사람 다 어디 공대가 제일 좋아요? 중국은 공대 좋은 게 많아요. 시안저다, 서안교통대, 네. 상하이저다, 상해교통대 네. 다 좋아요. 어마어마하게. 칭화대도 원래 공대가 강한 데가 칭화대, 아니에요? 광화대 세죠. 공대 세죠 원래. 네, 제일 센 게 공대는 제일 센 게 칭화대고. 북경대는 인문이 제일 센 문과고. 거고. 근데 이번에 절강대. 네. 걔네 절강대 애들이잖아요. 이번에 딥시크한 그렇지. 게. 네. 걔네 급격하게 올라왔어요. 절강대가. 어. 이제 톱 5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절강대가 네, 그래서 딥시크 때문에 아니 그거 아니고 원래부터 좀 아니 원래는 그냥 규모만 컸는데 알리바바가 항주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 인터넷 생태계가 항주가 잘 만들어지면서 요즘에 항주를 실리콘밸리라고 해요. 중국이 항주를 항주밸리가 됐어요. 원래는 북경의 중간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항주가 오히려 돼요. 근데 그게 알리바바가 들어가면서 그 생태계가 커지면서 그게 이제 누적이 됐잖아요. 한 20년. 그러니까 이게 요새는 밸리 개념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절강대가 확 커지고 이제 이런 애들 똑똑한 애들 절강대 가면서 지금 못지않게 잘해요. 그래서 중국은 공대 센 대학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이 우수 있죠. 미국하고 비교하면 우수는 미국보다 어쩌면 더 잘할 수 있죠. 우주항공. 예, 우주항공, 물류. 우주에서도 물류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미국 달에 처음 사람 보낸 건 중국이고 미국 못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항공 물류는 한 번 갔다가 못 돌아오거든요. 중국은 그냥 택배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걸 지금 개발했어요. 허롱이라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번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듯이 나라가 패권 국가가 돼요. 그런데 미국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중국이. 그거는 진짜 잘해요.
근데 이제 이런 면에서는 이래요. AI 산업은 정확하게 말하면 데이터가 많은 국가가 이긴다예요. 근데 중국은 데이터가 많아요. 그렇지. 근데 AI는 뭐냐면 이 데이터를 불을 창출하는 도구가 AI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근데 데이터 세계에서 데이터 패권을 진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결국 AI 패권 진 게 지금 미국이었는데 중국이 지금 팍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개 같이 있는 나라가 앞으로 패권이 되는데 그게 미국 절대 우위, 중국 여기까지 지금 온 거죠. 정확하게. 예. 결국 지금 공대가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또 최고 천재. 중국은 의사 대우가 별로 안 좋아해요. 한국 정도는 아니에요. 의사 잘 아시잖아요. 오늘도 제 우리 연구원하고 그 네. 얘기 나눴는데 그 친구가 중국에서 온 친구인데 한국에서는 의사 이러면 예를 들면 아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결혼 시장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상대가 의사라면 한국 먹히잖아요. 먹히죠. 남편감 의사인데 중국은 그게 없다. 그게 차이예요. 그나저나 우리 한국도 큰일이에요. 공부 잘하는 모든 사람은 다 의대를 가서 그중에서도 피부과 안과만 가려고 그러니. 야, 난 이 생각했어요. 솔직히 늘 한국 입장에서 문제를 생각하니까 저는 한국 대통령보다 한국을 더 많이 생각하거든요. 매일 일어나 그 생각만 하는데 이게 좋은 것과 나쁜 것과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래의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가 이게 바이오 산업이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늙을 일밖에 없잖아요. 두 번째, 무슨 이 일은 사람이 안 하고 다 어차피 로봇이 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치. 그럼 사람은 어제는 이래서 물리적 노동에서 해방되잖아요. 어제는 블루칼라 이런 개념조차도 없어질 거야 앞으로는. 그러면 사람이 시간 많으면 뭘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건강할까? 뭘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예쁠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떻게 즐거울까? 네. 근데 이거 한국이 제일 잘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바이오에 투자를 하긴 해야 돼요. 예. 앞으로 3점에서 한국이 바이오 강국이 될 건 명확하잖아요. 예. 제일 똑똑한 사람이 그쪽에 가서 예. 다 의사한데 세계를 그쪽으로 선도해야지.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 앞으로 할 일이 나를 예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하고 예쁘게 하는 일. 그 한국이 그때 가서 세계 최강국이 되는 거죠. 똑똑한 사람 다 가니까. 의대 많이 가는 걸 너무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런 면에서는. 예. 미래 고령화 시대, 미래 세대 세계에 있어서 다른 데랑 균형이 안 맞으니까. 그거는 맞아요. 근데 지금 미중 패권 갈등 하잖아요. 네. 한국이 지금 자꾸 그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가 미국, 중국 이래 중간에서 힘들다 이러는데 앞으로 한국이 해야 될 건 주도권이에요. 그게 무슨 말 되는 소리라 이러는데 그게 절대 아니에요. 괜히 무슨 뭔가를 한다가 하다가 이게 작은 나라로 눈알 수가 있는데 오히려 한국은 원칙을 딱 세우고 주도권을 갖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러지 않다가 너무 맞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포를 하고 우리는 이런 가치를 중심으로 간다. 우리는 이 가치에 반하는 행동은 안 한다라는 걸 미리 선포하고 한국은 확실한 결론이 이래요. 만약에 나만의 세계적인 확실한 기술이 없으면 있잖아요. 어느 줄에서도 얻어맞아요. 나를 지켜주는 거는 어느 줄에 서든 네. 내게 있어야 네. 그 줄에 가서 내 위치를 찾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영역이든 특히 미래 영역 있잖아요. 한국은 전 세계 최고 과학자를 다 데려와야 돼요. 그게 여자든 남자든 종교 불문 성별 불문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가르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좋은 기회가 있어요. 트럼프가 미국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내쫓고 있잖아요. 이번에 그 노벨 과학자 후보 중국 화교 과학자들 중국하고 아무 상관없는 화교 과학자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다 내쫓아요. 대학에서. 이런 사람들을 한국이 이런 말하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불문하고 그 영역에서 세계 1위를 대가 불문하고 데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 과학기술원을 만들어 카이스트를 만들었는데 네. 미국에서 유학한 한국 학생을 데려올 때 네. 서울대학교 교수 처우의 3배를 줬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울대 안 가고 다 카이스트를 갔지. 그렇죠. 그게 이제 기간이 돼가지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혜택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한국은 세계 최고 이제 어느 나라 상관없어요. 음. 미국보다 3배 주고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럼 한국에 와요. 왜 한국이 언제 알아? 한국은 전 세계에서 K-팝, K-푸드, K-문화로 모든 나라가 한국을 좋아해요. K-컨텐츠. 네. 한국을 다 좋아해요. 첫째. 그다음에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돈 주겠대요. 그리고 한국 역동성이 있어요. 그 한국은 지도로 봤을 때 어느 나라 가는 중간에 다 있어요. 물류적으로
비행기 타고 가는 거리가 여기에 있다니까요. 어디 가든 쉬워요. 가기가 너무 좋아. 살기도 좋고 사계절도 있고 한국 사람들이 재밌잖아요. 또 그렇지. 예. 한국 오면 한국말만 배우면 한국 뭐 오면 하루 종일 심심할 일이 없지. 유튜브 봐도 되고 뭐. 그거 아세요? 한국 온 그때 그 뭐 외국 사람들 앉혀놓고 하던 연예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는 애들 인터뷰하잖아요. 네. 다 한국에서 살겠다 그러잖아요. 한국 그렇더라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게 난 그냥 네. 그냥 방송용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 계속 살고 있어 또. 리얼이에요. 왜냐면 한국 살다가 다 자기네 원래 국가 가니까 너무 재미없는 여기 증인 거예요. 있잖아요. 뭐 재미없었으면 맞아요. 갔겠지. 맞아요. 그래서 돈을 3배 주는데 안 오겠어요? 100% 온다니까요. 중국은 어느 정도로 사람을 데려오냐면 그 영역에서 핵심 과학자잖아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그냥 몇백억씩 투자해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안 가겠어요? 그냥 가요. 근데 이제 몇백억씩 투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한국 정부라는 데가 네.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파격적인. 걸 파격적이 해야지. 네, 파격적으로 해야죠. 근데 같은 값이면 중국 항공 한국 올 거란 얘기죠. 100%죠. 그렇죠? 네, 100%죠. 그거는 100%입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보다 안 주니까 문제인 거죠. 전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한국에 있는 사람이 중국에 가더라고요. 한국 의외로 평균주의더라고요. 평균주의. 그래서 누가 그랬더니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20세기 최고 예. 미스테리가 예. 중국이 사회주의 한 거고 한국이 자본주의 한 거라고. 네, 진짜 그래. 약간 정신이 예. 우리는 평균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정확하게 있어요. 평균이에요. 근데 나 그거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중국 사람은 그런 마인드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봐. 하나도 없어요. 그 내가 예. 2002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중국을 처음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벤츠 S클래스 있잖아요. 그게 열대가 쫙 지나가더라고요. 결혼식 하객 맞아요. 결혼식 퍼레이드 한국에서 그렇게 했으면 난리 났을 걸. 큰일 나죠. 네? 언론에 올라가죠. 어디냐 저 집안이 도대체 그래가지고 난리 났을 거예요. 제가 그때 한국에 2003년에 왔잖아요. 공부하러. 근데 그때 네이버 뉴스에 뭐가 났냐면 네. 톱뉴스로 은행장이 연봉 20억으로 구설수에 오른 거예요. 네. 네가 한 개 못해서 연봉 그때 당시에 20억이었어요. 네가 한 개 못해서 20억 받냐 이런 식의 기사였어요. 톱 기사. 제가 그때 금방 왔잖아요. 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만약에 그걸 중국 사람 보면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런 게 뉴스거리도 안 되거니와 만약에 알았다 쳐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받겠지. 네가 부러우면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되지. 이럴 때 마인드가 이래.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한국은 웬 그 임기를 따지는지 맞아요. 그 2년이면 3년 이걸 따지고 잘하면 재미나면 20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잘하는데 왜 잘라요? 그렇죠. 주주를 위해서도. 맞아요. 근데 한국은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왜 뒤에 온 사람 빨리 나가야 그 자리에 가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라고. 평균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것도. 예, 그러니까 평균이죠. 잘하면 뭐 주주를 위해서 잘하면 뭐. 그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은 일반 사람들이 살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 별로 능력이 없어도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별일에 평민이 살기 좋은 나라인 거죠. 아, 요건 약간 좀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릴 수도 있는데 살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한국 와서 제일 많이 들은 게 헬조선이란 말 많이 들었어요. 헬조선. 예, 근데 저는 강연 때마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 헬조선인지 난 모르겠다고. 왜냐면 전 세계 많은 나라 가봐도 한국처럼 좋은 나라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느 거하고 비교하나의 문제인데 그 정도로 이래 평균주의가 있다 보니까 그냥 묻어가기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전은 안 되지. 그래서 파격적인 인재 영입이 필요하다고요. 예. 중국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예. 이건 저는 잘 믿질 않는데 이렇게 하다가 중국 내부가 저렇게 불안해진다. 예. 시진핑에 대한 지지가 예. 떨어질 거다.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반정부 뭐 이런 움직임이 있거나 이럴 수 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그런 걸 막으려고 돈 주는 이유도 그런 거다. 근데 그거 돈 준다고 되겠냐. 이렇게 중국을 불안하게 보는 시각이 많단 말이에요. 많죠. 서방 세계, 서방 언론. 어떻게 봐요? 그 시나리오를 세 개로 풀 수가 있겠죠. 예. 시나리오 1은 지금 체제 유지 가능. 예. 그게 우리가 60%라 확률로 보고 예. 두 번째는 내부 균열. 예. 이 내부 균열을 두고 그 정치국 상무위원 그 안에 내부가 분열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국민들은 사실 잘 몰라요. 내 앞에 밥 먹고 살고 정말 온 가족이 굶어 죽지 않은 이상은 막 국제 질서고 뭐고 그 정도로 관심 갖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또 공산당이
여당이 유일하게 계속하다 보니까 언론이나 모든 게 다 공산당 체제 통제돼 하에 있으니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부 균열이 일어나냐 내부자들은 아니까. 근데 그 확률은 지금 한 뭐 20% 그리고 완전 진짜 분열이 일어난 거죠. 완전 나라가 뒤집히는 거죠. 그게 뭐 10%, 그게 60, 30, 10%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안유아가 봤을 때는 적어도 앞으로 10년, 15년 그럴 일이 없다고 봐요. 내부 균열이거나 막 소요 사태가 그런 거 없다. 네, 왜냐면 그거는 중국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저도 유튜브에 그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시진핑 뭐 주석 위치가 뭐 흔들흔들 뭐 이런 게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중국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봐요. 왜냐면 중국 공산당 체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내부가.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상무위원으로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중국이 지금 각 31개 성시 포진된 이 장위치에 있는 분들이 다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지금 3기체잖아요. 이미 다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문화 철학상 이게 철학적으로 몸에 배제된 상황상 이게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냐면 대한 세력이 보여야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대체 세력이. 근데 대체 세력이 지금 없거든요. 우리가 막말로 생각해서 만약 공산당 정부가 안 한다면 그냥 대체 세력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거 없지. 없어요. 네. 그리고 각 지방 성시가 이미 다 그 옛날하고 또 달랐어요. 옛날에 소수민족이 이렇게 연해지구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해지구 변경 지역이 다 소수민족 지역이에요. 중국은 변경 지역이 소수민족 지역이고 중간이 한족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분포가. 그런데 이미 중국 정부가 오랫동안 인구 이동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변경 지역이 그 당석이 성장 섞인 정도가 신장 아니고 위구르에도 저 내륙시 많이 가 있죠. 옛날에 원래 위굴족이면 위굴족이 거기 성장하고 이랬어요. 이렇게 장이 지금 다 한족이 해요. 다 이제 한족이 다 하거든요. 나는 그 한족이라는 것도 난 정체성을 잘 모르겠어요. 뭐 길게 하면 모르겠지만 아니, 솔직히 뭐 만주족이나 한족이나 그 뭐 거의 청나라 때 만주족이 네, 다 구분이 안 있는데. 돼요. 이제는 아니 만주족이라는 게 중국 역사에 한족이 다스린 나라가 몇 개나 돼요. 아, 송나라하고 그렇죠. 뭐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그렇죠. 보면. 근데 어쨌든 중국의 만주족이라는 표현 이제 안 쓰잖아요. 다 네. 한족으로 돼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구 이동 정책으로 해가지고 이미 다 이렇게 변경 지역이 옛날하고 또 달라요. 옛날 소수민족 장악하고 완전 장악해 버렸구나. 네, 이제는 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 눈에는 평가에는 중국 공산당이 정치를 잘한다고 평가해요. 이 외국이 보는 거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중국이 공산당 49년에 공산당 정부가 들어와서 세계 G2로 성장했잖아요. 그렇지. 역사상 이런 성과를 낸 당이 없어요. 올림픽 나가면 맨날 1등 해버리고. 예, 맨날 분열하고 이랬지. 이렇게 통일된 국가로서 세계 G2까지 올라오고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이렇게 기술력, 그렇지. 또 정치력, 영향력, 국민들이 자산 소득이 상승. 네. 뭐 저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교하면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일단 북방 오랑캐의 네. 위협이 없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종합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럼 네. 원래 중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공산당 정부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이 보는 거하고 중국 국민들이 보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정부를 떠나 국민들이 뭉쳐요. 단결해 버리더라고. 네. 정부가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정부가 선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뭉쳐요. 알아서. 왜냐하면 중국은 역사적으로 아펜 전쟁 결쳤고 이게 불평등 조약 이런 걸 많이 그렇죠. 받아왔잖아요. 일본한테도 깨지고. 예, 그게 너무 사람들이 DNA 속으로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세 강압에 절대 굴하지 않는다라는 게 DNA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뭉치고 그러기 때문에 외국에서 보는 거랑 실제 중국 근데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청년 실업률이 높아가고 그리고 지방정부 채무가 심각하고 부동산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생활 윤택 수준이 과거 비했을 때 좀 이렇게 옛날하고 똑같이 노력했는데 그때만큼 안 나오지 이런 데 대한 질문을 하러 가겠죠. 하지만 그게 뭐 어떤 동력이 돼서 뭐 사회 불안으로 갈 그런 건 아닌 너무 거죠. 과대해서 갈 필요 없다.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2049년이 중화인민공화국 만들어진 100년이거든요. 그때까지는
저는 절대 그런 문제 없다고 봐요. 예.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뭐 지금 여러 가지 네. 급변동기고 뭐 미중 간의 패권 전쟁에 무역 전쟁에 한국도 지금 뭐 정시 스케줄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었고 막 여러 가지 혼란스럽잖아요. 현재 전국도 그렇고 네. 세계 질서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그래서 이럴 때 정신 바짝 차리면은 항상 이럴 때 초과수익이 나더라고. 네. 뭐가 제일 좋아 보이세요 지금? 자산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앞으로 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금 요즘 좀 빠지던데. 아예 빠져도 네. 빠지는 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 금은 점점 더 중요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는 이제는 패권이 흔들리게 될 수, 앞에서 말했지만 3분할 될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 미국 중심의 중국 블록화, 미국 블록화, 가상 네트워크 제3세계 블록화. 여기는 비트코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블록화와 이 블록화 위안화하고 달러는 사람들이 자산이 엄청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액세스할 수 있는 담보 자산이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해요. 신용으로. 중국도 필요하고 미국도 필요해요. 그러면 앞으로 결국은 싸울수록 이렇게 격렬해질수록 얘네 둘을 떠난 자산의 수요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금밖에 없거든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리고 앞으로 디지털 자산 세계가 더 커지잖아요. 이 점점 사람이 할 일이 메타버스밖에 없거든요. 미래에는. 그러면 여기에서 디지털 통화가 가는데 미국은 어제는 안 한다 그러잖아요. CBDC를. 그럼 중국이 CBDC 하는데 한국은 CBDC 이제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럼 여기서도 담보 자산으로서 기초 통화 달러 같은 게 필요한데 그게 비트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산 축적 측면에서 안전 자산 먼저 지켜놔야 되거든요. 내가 세상이 무너져도 날 지킬 수 있는 게 난 그게 금 그리고 디지털 세계에서는 비트코인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금 비트코인. 예, 이게 기본으로 깔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에너지 기반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네. 근데 에너지라는 게 신재생 에너지 쪽을 말하는데 옛날에는 에너지라는 게 석유와 가스였어요. 예. 근데 석유와 가스는 재고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 나라 많으면 많은 거고 없으면 없는 거. 이거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싸우기 시작하면 에너지 안정이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됐어요. 특히 한국 같은 나라들이 모든 걸 수입해야 되는 나라들. 그리고 이런 석유 가스 수입해야 되는 나라들은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이 어떻게에 따라서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석유 가스화 구조가 가져야 돼요. 그게 신재생 에너지예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수소 에너지 포함해서 풍력, 뭐 태양광 이런 거 다 포함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제조업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잘하는 나라들 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업이 많은 잘하는 나라들이 앞으로 여기서 패권을 줄 확률이 되게 높아요. 한국 같은 나라들은 신재생 에너지의 주도권을 갖고 가야 돼요. 네. 그러면 누구한테 의존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왜 바이든이 한국 와서 그때 막 하자고 이랬겠어요. 한국이 배터리 제일 잘 만드니까 그런 거잖아요. 한국을 막 이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석유, 가스 갖고 안 태어나도 세계 경제 질서에서 한 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생겨버렸어요. 그게 신재생 에너지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주도권을 무조건 갖고 가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신재생 에너지 영역의 그 밸류 체인들이. 네. 이게 제조업이 개념으로 와줬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전통 제조업은 좋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싸울 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는 과거적 생산 과잉으로 미국에 팔고 유럽에 팔고 뭐 이렇게 파는 게 어서는 블록화가 되면서 블록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 제조업은 좀 그렇고 미래 첨단 산업의 제조업에서 우리가 계속 갖고 가야 되는 건데 지금 양자 컴퓨팅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우주 통신, 물류 이런 쪽에 엄청난 선도 국가가 한국이 돼야 되고 그런 쪽 산업 기업에 톱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금, 비트코인 그리고 굳이 업종으로 가자면 신재생 에너지, 네. 그죠? 그리고 우주항공, 네. 그죠? 그리고 군사, 방산. 방산. 네. 네, 방산. 방산 뭐 좀 너무 잘 나가. 맞아요. 네. 방산에 또 조선이 또 연관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조선도 전통 제조업이긴 한데 네. 갑자기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을 해보니까 맞아요. 야 이게 갑자기 맞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에 좀 주목하셔서 투자의 관점에서 좀 여러분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할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뭐 한 2시간 가까이 말씀을 나눴는데 미중 패권 문제부터 쭉 이렇게 그죠? 여러 가지 꼭지를 다루다가 투자의 관점에서 딱 정리를 하니까 요거 한번 처음부터 1부 처음부터 2부 끝까지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얘기가 맞나? 에이,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있는 분들은 3프로TV 안유화 치시면 지난번 거, 지지난번 것도 나오니까 그것도 연달아서 한번 주말 같은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교수님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또 미국과 중국의 예. 양상을 지켜보면서 네.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